코로나 대응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60세 이상 확진자 위주로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는 일반 독감처럼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 접종을 완료했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상의 방역 포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야권 단일화가 이뤄지면 단일 후보가 이 후보의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자택 아파트 단지에 주차증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쇼트트랙 대표팀이 오늘 밤 개인전에서 대회 첫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여자 500m와 남자 1000m 경기에 간판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의 5번째 실종자가 수습됐습니다. 마지막 6번째 실종자의 위치도 파악됐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방역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확진자의 격리, 추적, 치료를 국가가 관리를 해왔죠. 10일부터는 이 확진자도 60세 이상만 국가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확진자는 아프면 알아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확진자의 역학조사도 하지 않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라는 연락도 사실상 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알아서 방역인데 다음 달 하루 17만 명 전망이 나온 당일 이런 갑작스러운 결정에 현장은 불안과 혼란도 있습니다. 첫 소식 허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년 만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입니다. 일상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0일부터 재택 치료자 가운데 고위험군만 방역 당국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은 기저질환자가 그 대상입니다. 나머지 60세 미만 무증상 경증 재택 환자는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저위험군은 사실상 독감과 비슷하게 치료를 받고 고위험군 환자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방역 당국의 동선 추적도 생략됩니다. 오늘부터 모든 확진자는 본인의 동선과 접촉자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를 통한 재택 치료자의 위치 추적도 중단됐습니다. 규율과 억제의 방식에서 스스로의 자기가 재택 치료를 자기 집에서 잘 받으면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자유와 책임이 선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 등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도 대폭 축소합니다.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 접종 완료자면 자가격리하지 않고 미접종자여도 14일이던 격리 기간을 일주일로 줄입니다. K방역의 핵심이었던 격리와 추적의 생략. 50대 이하는 알아서 방역. 오미크론에 맞선 정부 대책의 핵심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오늘 오미크론은 계절 독감보다 전파력이 훨씬 높고 치명률도 2배 이상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런데도 알아서 방역으로 전환하자 사실상의 방역 포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홍유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임시선별 검사소 천막안.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15분 대기하는 시민들로 의자는 만석입니다. 자리가 없어 서 있기도 합니다. 593번부터 600번 음성이요. 음성 판정을 받아도 찜찜한 기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이제 기다려서 검사를 받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확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험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달만 해도 코로나 최대 확진자를 3만 명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자 정부는 갑자기 방역과 치료를 개인에 맡겼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의 방역 포기라며 우려합니다. 아직 섣부르죠. 지금 정부가 오늘 밝혔듯이 13만 명, 17만 명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다 풀어놓으면은 환자가 발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고요. 60세 미만 환자 중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사례들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광주의 한 17세 고등학생은 격리 해제 후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 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기저질환자라든지 백신 미접종자도 중증 사망 위험이 높아서 집중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며 백신을 맞으라던 정부 방침은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고 자영업자들은 이럴 바에야 거리 두기 규제도 모두 철폐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여당 후보를 찍도록 코로나를 관리해달라. 한 여당 의원이 국회에서 대놓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서 시끄러웠는데요. 그만큼 대선을 앞두고 오미크론 상황이 예사롭질 않다 보니 여야가 예민해졌습니다. 방역이 정치로 옮겨붙은 모습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계절 독감보다는 전파력이 훨씬 높고 치명률도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합니다. 방역당국은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늘리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3차 접종을 다 마친 분들의 경우에도 일부 돌파감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경우는 사적 모임 제한, 숫자 제한에 비해서 그 감염 차단 효과가 좀 더 큰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대선 당일 확진으로 격리나 재택 치료자가 최대 10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 여야는 확진자 투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투표 못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도록 확진자 관리 잘 하시고 빨리 치료해서 오히려 여당 후보 찍도록 잘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고요.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 현장 투표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15일 확진자나 재택 치료자 등의 투표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이부 황규락 기자와 알아서 방역 이후에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깜짝 발표인데요. 그럼 앞으로 확진이 되면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코로나 방역 역량을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이 나머지 방역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택치료의 경우에는요, 50대 기저질환자나 60세 이상 어르신들 외에는 이제 보건소에서 전화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본인의 상태를 체크했다가 아프면 방역당국에 스스로 연락하고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겁니다. 재택치료할 때 주던 물품도 7가지에서 5가지로 줄었는데요. 앞으로 감기약이나 손소독제는 주지 않으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역학조사도 조사관이 직접 조사하던 방식에서 확진자가 스스로 온라인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제일 눈에 띄던데 함께 사는 가족이 확진자가 되더라도 이 백신만 맞으면 가족도 이제 격리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제 밀접 접촉이라는 의미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한 집에 같이 사는 부부 중에 남편이 확진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아내는 무조건 자가격리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레부터는 격리 방식이 바뀝니다. 아내가 접종 완료자일 경우에 자가격리가 면제되고요. 격리 대상이 아니니까 출근도 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주일 동안 수동감시 대상이 돼서 혹시나 증상이 생기는지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요? 네, 이런 경우에는요. 확진된 아버지는 일주일 격리되고요. 격리 도중에 어머니가 또 추가로 확진이 되면 어머니만 격리 기간이 일주일 더 늘어납니다. 다만 아이의 경우에는 음성일 경우에는 아버지와 함께 격리가 해제됩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이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있어도 격리 기간이 줄고 또 외출도 가능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내가 미접종자라면요. 당초에는요, 총 14일, 2주를 격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거인이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격리 기간 중에 생필품을 사거나 약국에 가는 경우에는 외출도 가능해지는데요. 이전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했지만 이것도 본인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곧 새학기라 학부모들 관심이 많은데 오늘 교육부가 어떻게 할지 이제 발표를 했죠? 네, 맞습니다. 3월 신학기부터는요, 재학생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이나 격리 학생 비율 15% 등의 기준을 토대로 학교가 스스로 등교 수업 유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방역 체계도 개편했는데요. 이제 교내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요, 방역 당국이 아닌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나누게 됩니다.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증상이 없는 밀접 접촉자라면 일주일 동안 총 3번의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지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추적을 안 하게 되니까요. 내가 어디서 걸렸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져도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현장 목소리 좀 들어봤잖아요. 괜찮다나요? 이렇게 해도? 네, 모두가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 자율에 맡긴다는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역학조사를 확진자 본인이 입력하다 보니까 정보가 누락될 가능성도 크고요.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 생필품을 사러 외출할 때도 진짜로 생필품만 사고 오는 건지 혹시나 다른 곳도 방문했다가 확산세를 키우는 게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무증상 확진자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방역 역량을 고위험군에 맞춘다는 이 큰 방향은 맞지만 나머지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아직 대책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좀 위태위태하네요. 네, 황규락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대선이 정확히 30일 남았습니다. 보통 이때쯤이면 우위가 정해지는데 어제 오늘 조사 대부분은 여전히 오차 범인의 양강 박빙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진짜 여론을 정한희 기자와 보시고 저는 정치부 아는 기자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제 오늘 발표된 12곳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2곳 가운데 9곳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차 범인의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SY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38.4%,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4.6%로 접전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서도 이 후보와 윤 후보 38.1%, 36.8%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나머지 3곳 여론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박빙입니다. 윤 후보가 우세한 여론조사는 3곳입니다. 두 후보 격차는 5.3%포인트에서 10.3%포인트입니다.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누구도 압도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간지대 유권자층인 M여중, MZ세대 여성, 또 중도층이 배우자 리스크, 그리고 단일화 여부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크고 또 상대방 부인들에 대한 네거티브가 격화되면서 유동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판세는 야권에 유리한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6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야권 단일화를 가정해 조사했는데요. 윤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2곳에서는 오차범인의 접전이었고 4곳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접전인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안 후보가 우세였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남은 기간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체제를 갖추고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준비하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변동성이 커지면서 막판까지 지지율이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이어갑니다. 30일 남은 대선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는데요.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알아봅니다. 새로운 변수가 뭘까요? 네, 역대 대선에는 없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입니다. 3월 9일 대선 당일에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투표율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오늘 국회에서 3월 초에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역대 대선 득표차를 살펴보면 적게는 39만 표로 승부가 갈렸거든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현행 확진자 투표 방식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거나 재택치료자인 경우에는 우편으로 사전투표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3월 4일에서 5일 사전투표와 9일 본투표 그 사이 기간입니다. 3월 6일부터 9일까지 이 나흘간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투표할 방법이 없는데요. 우편 투표 신청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받는데 확진될 걸 미리 예상해서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는 없겠죠. 네, 이 시청자가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걸 아신 분 같은데 선관위에서 그러면 뭔가 해법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선 오늘 선관위에 물어봤는데요. 검토 중이고 다만 이제 투표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만큼 최대한 보장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5일에는 투표 방법 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격리 기준 등이 대폭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투표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워낙 이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 표심도 사실 궁금한데 여야 모두 이 확진자 표심을 분석 중일 텐데요. 어떻게 봅니까? 이 확진자를 야당 지지자 쪽으로 보나요? 아니면 여당 지지자 쪽으로 보나요? 네, 오늘 한 민주당 의원이 한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진자들이 다 정부 탓을 할 것 같아서 투표를 못하면 야당 표 줄어들까 걱정한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확진이 된 분들이 정부의 방역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방역 체계를 비판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2030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여야 셈법이 복잡해지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어제 1일 확진자의 연령별 비율을 봤는데 2030 세대가 35% 정도를 기록했고 40대를 포함하면 50%를 넘어 60%에 육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하루 더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뿐만이 아니라 본투표도 하루 더 하자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서 나름의 표 계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은 30일 또 하나의 변수는 아무래도 이제 후보 배우자일 것 같은데 뭐 김건희의 시간에서 김혜경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대선에서 또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배우자에 대한 선호를 묻는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대선입니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온라인 관심도를 살펴봤는데 김혜경 씨에게 관심이 옮겨가는 게 드러났습니다. 검색어 숫자로 경향성을 보는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데이터랩 모두 검색 관심도를 보니 2월 1일 정도를 기점으로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관심도가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관심도를 앞지른 걸 볼 수 있었고요. 이때가 김혜경 씨가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킨 의혹,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두 배우자는 언제 등판할까요? 지금 김혜경 씨도 이후에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죠. 네, 두 배우자에게 관심이 쏠리고 또 두 배우자의 그 활동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등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을 꾸준히 해온 김혜경 씨는 현재 일정을 중단한 상태죠. 활동 재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공개 행보는 하지 않다가 7시간 녹취 논란이 잦아들자 등판 시기를 설 연휴 즈음으로 조율 중이었는데요.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되면서 덩달아 김건희 씨도 다시 등판 시점을 재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혜경 씨는 언제 재개를 해야 하나, 김건희 씨는 언제 등판을 해야 하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0일 남은 상황에서 지금 여론조사 보면 이제 박빙 상황인데요. 이게 계속 갈까요? 아니면 좀 바뀔까요? 우선 역대 대선 때 이 시점쯤 한 달 전엔 어땠을까 살펴봤는데요. 16대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앞서다가 노무현 후보가 역전한 것 외에는
대선 30일 전 여론조사에서 우세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다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아직까지 박빙인 만큼 과거 사례에 맞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례적으로 초박빙인 상황이라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자, 이 남은 대선 또 하나의 변수는 단연 야권 단일화입니다. 앞서 여론보다에서 보신 대로 이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 이 지지층 압박도 점점 거세지고 윤석열 후보도 배제하지 않는다 문을 열어놨는데요. 이준석, 권영세, 원희룡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생각들이 다 다르다 보니 단일화를 한다면 결국 후보 간의 단판으로 결정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그 이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4일 인터뷰에서 단일화를 한다면 바깥에 공개하고 진행할 게 아니라 안 후보와 나 사이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론한 적도 논의한 바도 없다며 선을 긋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의 입장도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하더라도 조용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고 나도 저도 동의합니다. 여론조사 등 단일화 경선이 아닌 후보 간 정치적 결단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협상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또 뭐 된다고 그랬다가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자체가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 후보 측도 현재로서는 안 후보의 완주 의지가 강하지만 정치는 변화가 많지 않느냐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물밑으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오늘의 왜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보면 이 단일화하면 이긴다는 게 많은데요. 왜 윤석열 후보는 이 단일화에 미적거리고 있는 겁니까? 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물음표가 될 수 있다. 무조건 이기는 카드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만 이렇게 뜯어서 살펴보게 되면 윤 후보가 오를 때 안 후보도 오르고 윤 후보가 조금 떨어져도 안 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변동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른다고 다른 한 사람이 떨어지는 건 꼭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시소처럼 연동이 돼 있어야지 단일화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클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오히려 안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가져간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윤 후보는요, 이제 안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오를지 아니면 떨어질지 이 추세도 좀 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일화에 있어서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안 후보 지지율이 높아야 가져올 게 많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으면 가져올 것도 얼마 없어서 단일화를 해야 될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안 후보 지지율도 저희가 한번 다시 준비를 해봤는데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두 자릿수 지지율에서 오늘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렇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안 후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렇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안 후보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윤 후보 경쟁력을 더 키우자. 자강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일화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들입니다. 뭐 자강론 얘기 나오는 게 혼자서 이길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뭐 단일화를 한다면 그래도 뭐라도 이게 줘야 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얻는 게 잃는 것보다 이제 많아야 단일화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면은 단일화를 할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요.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내각 구성 권한을 주든 지방선거 공천권을 주든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또 크게 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자칫 단일화 과정이 싸움박질로 비칠 경우에 지지율 동반 하락이라는 위험도 있거든요. 굳이 한 자릿수 지지율을 가진 후보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는 이런 협상을 해야 하냐 목소리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단일화 카드를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여론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단일화 찬반 여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 찬성 여론이
전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내 의견은 좀 팽팽했는데 그 단일화가 패배자의 언어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 명령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 입장에서는 네. 어느 한쪽 편에 확실히 서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럼에도 이 단일화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이제 윤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시점에서 윤 후보는 이 단일화 얘기를 했을까요? 단일화 여론이 높은데 그냥 무시하고 갔다가는 나중에 책임론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이유는 단일화의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저희가 마지노선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2월 14일 후보 등록일 전, 그리고 2월 28일 투표용지 인쇄 전, 또 3월 4일 사전 투표 전 이렇게 3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네.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투표용지에 사퇴한 후보 이름은 빠지고 단일화한 후보 이름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표를 방지하려면 14일 이전에 단일화가 가장 좋은 선택인 거죠. 시간이 뭐 많지는 않는데, 자, 이 속내가요. 윤 후보 결국은 이 안 후보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할 생각은 없는 거다. 이게 진짜 속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당연하죠. 윤 후보가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윤 후보는 안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윤 후보를 돕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기를 바랄 텐데요. 안 후보도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는 만큼 단일화에 당장 불이 확 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네.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혜경 씨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관련된 채널A의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도 관용차와 이 후보의 개인차가 이 후보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 나란히 주차된 사진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이 아파트 안에 있는 순회동 주민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을 해놓고 늘 저기에 서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상시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 됩니다. 관용차를 성남시 출신 전직 공무원 한모 씨에게 운전시켰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분의 월급, 이분은 연금을 받으니까 현금으로 일부 지급한 것 같은 의혹이 있다는 제보입니다. 즉, 경기도지사 업무 추진비에서 경기도의 월급날인 매월 20일 날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이 됩니다. 150만 원씩. 이재명 후보 측근 김모 씨가 제보자 7급 비서 A 씨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도청에서 나올 때 비서실 하드디스크를 전부 빼가지고 파쇄하거나 은닉을 하고 새 하드디스크를 전부 끼워놓고 왔다고 하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관용차는 긴급 대응 등 공적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택에 관용차를 배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씨는 경기지사 재직 시절에는 이 후보와 김 씨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세금으로 급여를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드디스크 파기 지시 의혹도 묻지마 네거티브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업무 추진비 현금 인출 내역과 관용차 주행 기록 등을 제시하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 선대위는 긴급 업무용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의문이 남습니다. 채널A가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녹음 파일을 추가로 확보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자택 아파트 단지에서 관용 차량용 주차증을 발급받고 경기도청 공무원 신분은 숨기려고 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자택이 있는 경기도의 아파트 단지. 지난해 7월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던 5급 배모 씨는 7급 비서 A 씨에게 이 아파트 주차증을 발급받으라고 요구합니다. 차량 저기 제네시스 있잖아. 네네네. 그거 도청에서 왔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스티커 2장 받을 수 있는지 그냥 물어봐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어디 있는지 알지? 안 가봤습니다.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A씨는 이 후보 부부의 차량과 관용 차량을 위한 주차증을 각각 발급받았습니다. 받았네. 네. 저 체험에는 없지. 체험에는 없고요. 그리고 제네시스에다가 새 걸로 해서 붙였고요. A씨가 말하는 제네시스가 경기도청 관용 차량이고 차량 번호와 주차증 번호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A씨가 발급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에 명함을 건넸다고 보고하자 배 씨는 걱정스러운 듯 A씨를 나무랍니다. 처음에 누구냐고 그러셔가지고 명함 드렸습니다. 명함 함부로 주지 말라니까. 근데 확인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뒷말이 나올 것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요거는 그럼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명함 그런데 뿌리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경비실 직원이 비서관이 와서 받아갔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걸 명함을 줘. 그럼 명함은 수거를 할까요? 아들이라고 그러든지 하지 그랬어. 이후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제시한 명함을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는 배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여야 4당 대선 후보의 두 번째 TV토론이 11일 개최됩니다. 오후 8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되는 2차 TV토론은 채널A 등 종합편성 채널 4개사와 보도 전문 채널 2개사,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주관합니다. 채널A를 통해 생중계되는 토론에서 후보들은 분야별 토론과 자유토론을 하게 됩니다. 대선 30일을 앞둔 오늘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하루를 보냈을까요? 전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난 이재명 후보는 진영 가리지 않는 유능한 통합정부를 강조했고 윤석열 후보는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마크맨 최수연, 이민찬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승리 앞으로 민생 제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당내 지역 조직을 담당하는 시도당 위원장들을 불러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박빙 승부인 만큼 총력을 다해달라고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0.몇% 정도의 박빙의 차이를 우리의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역사의 퇴행을 막으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공직자 100여 명의 지지선언식에 참석해서는 좌우를 가리지 않는 열린 내각,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역대 정부에서 장차관을 지낸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책 자문도 받고 민주당의 정통성도 강조했습니다. 잘한 것은 승계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가면서 새로운 것은 더할 것입니다. 이 후보는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중앙대 스승인 이상돈 전 의원과 잇따라 회동한 데 이어 내일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나는 등 중도 외연 확장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한 상인을 방문해 기업인들과 만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새 경제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규제 개혁과 제도 혁신으로 기업인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은 초저 성장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일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외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새 경제 비전을 제시하며 맞불을 놓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 지금 기업인들로부터 경제 구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밝혔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는 이 대전환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올라타서 우리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것이 첫째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윤 후보는 또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연평균으로 유지하더라도 업무 종류에 따라 유연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여야 주자들이 한 사람을 마케팅에 이용을 하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요. 오늘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한 대선 주자부터 보겠습니다. 노무현의 꿈이었고 우리 모두의 희망인 그런 나라. 저 안철수가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바보 노무현의 길을 저 안철수는 기억하겠습니다. 안 후보요. 오늘 노 전 대통령 이름을 17번을 언급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도요. 주말 동안 노 전 대통령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내가 부둥켜 안을 때 그리고 저 이재명의 영원한 꿈입니다, 여러분. 무장과 평화가 함께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이 후보는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일부 친노 친문 표심을, 윤 후보는 또 중도층과 부동층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노무현 마케팅을 하려다가 역효과가 났다고요? 네, 민주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가상의 노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이 후보 지지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이 생전 영상에 성대모사를 입힌 건데요. 고인 모독이란 비판이 많더라고요. 네, 논란이 일자 민주당에서는 비공개 처리를 했지만 지지자들도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었는데요. 심지어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쓰던 표식이 쓰이면서 더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당의 공식 채널에 홍보됐다며 선관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선대위가 제작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아무튼 해명, 송영길 대표는 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 격리 중 아닙니까? 네, 격리 중이긴 하지만 비대면으로 활동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 전화 인터뷰에서 김혜경 씨의 대리 처방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저도 내 아플 때 내 약을 제 비서가 사다 줄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으신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건.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경기도청 공무원이 김혜경 씨에게 그냥 이 소화제를 사다 준 게 아니잖아요. 네. 해명을 하려다가 좀 꼬인 거군요. 논란이 된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걸 볼 때 국민들께서는 부적절해 보이나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다. 후보가 이제 직접 2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선대위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발언이 또 표에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실제 유권자의 57.7%는요.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선대위 입장이라고 공유한 보도자료도 논란인데요. 저 자료인가 보죠? 언론 보도를 문제 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보로 판명될 경우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보도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김혜경 씨가 큰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보자가 입었을 상처는 생각하지 않는군요. 네, 게다가 저 보도자료는 가짜였습니다. 공보단을 사칭해서 누가 작성한 건데 의원들이 공식 입장인 줄 알고 공유한 거라고 하는데요. 덮어놓고 감싸려다 보니 우왕좌왕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의원들이 가짜 자료를 확인도 하지 않고 공유했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5번째 실종자가 수습됐습니다. 이제 현장에는 26층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실종자 1명이 남아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실종자를 구급차에 태웁니다. 지난 11일 붕괴 사고로 실종된 작업자가 오늘 27층 거실 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붕괴 사고 실종자 6명 중 5명이 수습됐습니다. 인명구조원이 미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조대원들이 손을 발견한 겁니다. 구조당국은 지난 1일 26층 안방에서 발견된 마지막 매몰자 수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모든 희생자가 수습되면 각자 장례를 치르고 합동 분향소를 차릴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모를 또 2차 피해나 또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마지막 분들이 구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붕괴한 아파트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 로고를 꽃무늬 스티커로 가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회사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어제 저녁 배달을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마을버스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버스 기사도 조금 빨리 가려다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10차선 도로의 교차로 구간.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 한 대가 좌회전을 합니다. 이때 정면에서 달려오던 버스 한 대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오토바이가 아스팔트 바닥에 끌리면서 불꽃까지 일어납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마을버스와 오토바이가 충돌한 건 어젯밤 9시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정모 씨가 숨졌습니다. 쾅 소리가 나면 바짝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오토바이는 이제 자기랑 꺾다가 버스에 치여가지고 그냥 쫙 끌려가가지고 저기서 저 여기까지 끌려가가지고 불꽃 튀기고 막 난리도 안 했었거든요. 숨진 운전자는 8개월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도 음식 배달을 가던 중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 출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기사 역시 빨간불에 멈추지 않고 직진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륜차 사고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찔한 순간 많았죠. 그래도 최대한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오토바이 타는 한 사람으로 돼가지고요. 진짜 많이 안타깝거든요. 경찰은 버스 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경남 양산시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13개월 아이를 발로 밀어서 아이의 앞니 3개가 부러졌습니다. 이 아이 한 명뿐만 아니라 6명의 아이에 대한 160건의 학대가 확인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아이가 울자 보육교사가 머리채를 붙잡고 강하게 흔듭니다. 13개월 된 아이 엉덩이를 발로 툭툭 차기까지 합니다. 아이는 중심을 잃고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찧었고 앞니 3개가 부러졌습니다. 영구치가 날 때까지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영구치가 날 때까지 7년 정도 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에 찍힌 학대 정황은 더 있었습니다. 이 보육교사는 아이를 거칠게 눕힌 뒤 양손으로 뺨을 툭툭 때리고 신발로 얼굴을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목만 잡고 내동댕이 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부모들이 확인한 학대 의심 정황만 160건 정도. 피해 아동 6명은 범행 당시 생후 7개월부터 14개월까지의 영아였습니다. 하지만 가해 교사는 아이 혼자 놀다 다쳤다는 변명뿐이었습니다. 부모들은 해당 어린이집이 CCTV 열람조차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비협조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너무 답답했고. 경찰은 50대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학대가 더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어린이집은 현재 폐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네, 요즘 5%나 7% 고금리를 내세운 예금, 적금 상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그런데 1년 만기가 되면 이자가 5만 원에 불과하다는데요. 어떤 눈속임이 있는 건지 김유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 4.4%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다 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적금 상품들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첫 적금은 무조건 청약이 되실 거고 첫 급여나 아니면 첫 신용카드 둘 중에 기본금리는 1.4고 하나를 충족하면 우리는 2%가 붙고 2개 충족하면 3%가 불러잡거든요.
방금 제가 방문한 은행에선 3가지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연 4.4%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서요. 저는 가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도 이자가 높진 않습니다. 이자 첫 달에 대해서는 이자가 그냥 1년치가 더 나가요. 두 번째 달은 12분의 11로 이자가 나가요. 세 번째 달은 12분의 11이죠. 실제 실익 비율은 2.8% 정도 나오십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합니다. 고금리를 앞세우지만 카드 이용 실적 같은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카드를 일단 만들어야 되고 6개월 동안에 총 100만 원 이상 이용 실적이 잡혀야만 그 7% 금리를 적용해 준다고 해서 100만 원 이상을 쓰는 게 맞는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최고 10% 금리를 자랑하는 상품도 자세히 살펴보면 한 달 납입 금액이 10만 원 이하입니다. 1년 만기 시 받는 이자는 겨우 5만 5천 원.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고금리 특판 상품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익이 없는 허울뿐인 미끼 상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품을 미끼로 제공해서 소비자 정보를 획득해가지고 다른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금리에 혹하기보단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옷을 여러 겹 껴입어도 추위를 피하기 힘든 요즘이었는데요. 내일부터는 한겨울 찬바람이 좀 잦아들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5도로 2월 상순의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낮부터는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추위가 좀 풀리긴 하더라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에 구름만 가끔 끼겠는데요. 새벽까지 제주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동쪽으로는 건조특보가 열흘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젠 서울로도 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불이 번지기 쉽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5도, 전주는 영하 4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5도, 대전은 7도, 대구는 8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도 권력도 살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게 바로 투표권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재보선 때 당일 코로나에 걸린 653명은 투표를 못했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사전투표 이후에 걸린 확진자는 투표를 할 방법이 없다는데요. 오미크론 기세를 감안하면 그 수가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투표권이 위험하다.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